네, 반갑습니다. 김능구와 장성철의 직언직설. 지난 3월 달에는 저희들이 국회 총선 전망 토론회로 네. 함께하면서 지지했습니다. 아, 저 칭찬해 주셔야 돼요. 네. 그때 나온 네 분 패널 중에 저만 유일하게 민주당이 선거 이길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요소해야 되지만 여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마이너스 썸이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을 이제 조금 더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40석 정도로 맥시멈을 보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번에 그 단독 과반이 없어요. 이게 국민의힘이 간신히 과반을 넘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하여튼 그 촉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요. 대표님께서 워낙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그 자료가 아주 지금 방송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 화제입니다, 이것도. 예.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 런종섭 때문에 그래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때부터는 국힘이 저희들이 126, 민주가 156. 그 다음 주는 국힘 112, 민주 168. 점점 국힘이 이제 떨어지는 추세인 거죠. 네. 그럼 오늘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의 지금 흐름의 변화. 여기 대해서는 뭐 정권 심판론이 워낙 높다. 맞아요. 이 누가 보더라도 30대 60의 어떤 이 국정 지지 가지고 어떻게 총선을 치르나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정권 심판론과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다수당이 된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개헌 저지선의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계산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파 들고 또 이렇게 좀 말씀도 하시고, 또 며칠 전에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하시면서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권 심판론에 더욱더 많은 힘을 실어주신 것이 아닌가. 일각에서는요,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대국민 담화 네. 의사정 4월 1일 날 네. 그거 보고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같아. 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러네요.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지금 아마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은 이걸 생각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대로 가느냐. 예를 들면은 지금대로라는 것은 입법을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니까 별무소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가느냐. 이번 선거 결과 22대 국회도 정말 그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200석 이상을 가느냐. 네. 아니면 아예 그 국힘이 선전해서 가반을 가느냐. 이 세 가지 경우인데 금방 세 가지 경우는 세 번째 거는 세 번째는 뭐 본인들도 아니다고 하니까 예. 본인들도 지금 이제 백석을 지켜달라 맞아요. 라고 업소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엔 좀 안 나타나셨어야 되는데 막 가끔 자주 나타나셔가지고 대파 논쟁도 벌이시고 의대 정원 내가 뭐 잘못했어 말이야. 더 합리적인 안을 갖고 나와봐. 이런 식으로 모습 보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감과 반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전공의와 대화 할 것 같습니까? 근데 조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건. 보다 더 합리적인 안을 가져와 봐라. 가져오면 전공의와 대화를 한다. 네, 보다 더. 내가 내놓은 안보다 보다 더 합리적인 안을 내놔라. 지금 뭐 전공의 사태가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어제 전달해 줬는데 두 가지가 문제래요. 인턴 등록이 어젠가 오늘인가 끝났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병원에 인턴이 없으면은요, 정말 이 기본적인 수술 준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된대요. 진료 같은 게 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대학생들 뭐 휴학 신청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절대적인 수업 일수가 있는데 여름방학 통 털어가지고 다 수업을 앞으로 하더라도 5월 중순까지 이 휴학을 철회하지 않으면은요, 이제 내년도에 의사 졸업생이 없어져 버린다. 공공의료 영역도 완전히 붕괴된다는 거죠. 군의관 누가 가냐, 뭐 공공기관 의료 누가 가냐, 그리고 대학생들 인턴 이렇게 어떻게 가냐, 완전히 초토화가 된대요. 전공의들의 뭐 사태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전에 아니면 선거 후에라도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고집을 꺾으시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료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원점에서 그 협의체 해서 논의하자. 그런데 정원, 의사 수 정원 부분들도 포함해서 원점에서 서로 국민을 위해서 나가자면 뭐라 그러겠어? 좀 오케이 해야지. 근데 2,000명을 딱 모아 박아놓고 합리자가 오면 이거 뭐 이 수용하겠다. 이 논의할 수 있다. 라는 거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의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유연하게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꼭 그 정원 2,000명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화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나마 좀 한 발 물러선 거는 대화 재개의 청신호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사전 투표 때까지 이거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고 선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정치 행위와 네. 그 국정 운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 투표가 지금 이제 토요일이죠. 금토입니다. 금토입니다. 그러면 목요일까지면 내일인데. 내일이에요. 내일까지는 뭔가 나오지 않겠나. 이게 안 나오면은 총선에 만약에 패배한다면은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입니다. 네. 처음에는 여러 정치 평론가들이나 각 당에서도 이게 끝까지 가겠나, 어디까지 가겠나, 한계는 명확하지 않나. 실제로는 민주당 지지를 확장하는 결과로 나타났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런 돌풍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했는데 정치학 교과서에서 배워보지 못한 사례라서 참 예측하기가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오늘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지금 비례대표 정당에서 지지율에서는요. 네. 국민이 미래하고 지금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막판에 뭐 좀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있지만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과 비슷한 수준의 의석수를 가져갈 거다. 그렇게 하면요.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의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10석 이상이면 법률안 발의권이 있거든요. 물론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면 국회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 22대 국회가 가장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은 조국혁신당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해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심정일까? 이 조국혁신당을 바라볼 때 지금 윤이냐 한이냐 이재명이냐 뭐 이준석이 떴는데 이준석 깔아앉고 그러면 스포트라이트가 이재명한테 집중돼야 되는데 조국 혁신당이 나타나서 조국이라는 차기 경쟁자? 차기 경쟁자라고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 대법에서 받아서 가더라도 운동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겠다. 그럼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래도 뭐 나의 경쟁자가 될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고 감옥에 나오게 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2027년 대선에 조국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막 여러 가지 공천 파동 때문에 민주당이 어려웠었는데 조국혁신당이 그것을 민주당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오히려 좀 고마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요. 직접적인 공격은 안 해요. 그냥 간접적으로 우리 당이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이 일당되게 해주세요. 몰빵해주세요. 이러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옛날 2020년처럼 열린민주당을 막 정말 이게 찍으면 안 된다라는 캠페인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네거티브 캠페인은 안 해요. 그냥 자신들 당 찍어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현 상황을 좀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그럼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이 일방적인 어떤 걸 갖다가 메시지를 던지기에는 민주당 자체가 지금 이제 불안하다. 그래서 저는 연합체로서 지금 야권 연합체로서 전국 운영을 해나갈 모습을 보여줘야지 만약에 자기들 독자적으로 우리만이 그걸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네. 그런 판단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럼 옳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에 뭐 민주당 플러스 조국혁신당 해가지고 그냥 선거 승리해라. 하지만 거기에 지도자인 2명은 다 결국엔 감옥 갈 거 아니냐. 그러면 감옥 가게 되면 결국에는 2027년도에는 조국, 이재명 둘 다 대선 못 나온다. 총선에서 우리가 이번에 지더라도 다음번 대선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왜? 민주당에는 후보가 제대로 된 후보가 없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2조 심판론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2조 심판론. 범죄와의 전쟁. 이거 어떻게 봤어? 이거. 근데 범죄와의 전쟁. 그러니까 심판론을 내세우면은 지금 어쨌든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심판이라는 단어를 계속 국민의힘이나 여당이나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면은 심판 결국에는 그래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지 이런 구도에 매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재명, 조국 좀 범죄 혐의자, 범죄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정 운영하는 윤석열이 더 나빠. 그러면은 따져보면은 더 나쁜 사람 심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바른 캐치프레이즈나 구호가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어떤 행보로 나타낼까? 저는 그게 또 다른 이 지금 국힘의 이후 과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는 뭐 지든 이기든 권력의 견제가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잠깐 외국에 나가서 좀 공부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분석도 하고 전망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가 거기 왜 나가냐. 본인이 버틴다. 네. 내가 당에서 할 일 더 많다. 정치권에서 할 일 더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전당대회가 열리면 본인이 좀 당대표 후보로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막 이러한 분석도 내놓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겼어. 선전했어. 그러면 그 공은 다 한동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거다. 한동훈 덕택이야. 그러면은 내가 선거에서 그렇게 크게 패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권 내부에서부터 레임덕이 시작이 된다. 한동훈이 차기 대권 주자로 더욱더 각광과 권력이 모이게 된다. 그 꼴은 못 보지. 그래서 국민의힘 선거 지는 거 나 그렇게 개의치 않아. 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다. 윤과 한동훈의 1차, 2차 뭐 다 포함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결론적으로 봐가지고는 정리가 안 되고 윤과 한은 한 몸이 아니다. 아니에요. 이미. 감정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한 몸이 아니고.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총선 이후가 더 다이내믹하지 않겠나.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민주당도 그렇고요. 이 국회도 그렇고 저는 거의 뭐 탄핵 정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도 대통령이 없는 게 낫다 이러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결국엔.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참 5월 30일부터 나라가 정말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삼지대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스타로서 이준석을 우리가 참 그렇게 다 예상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워낙 이제 정권 심판론 구도 서로 윤석열 나빠요, 이재명 나빠요 이렇게 쫙 갈라져 있어가지고 개혁신당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선택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통합론자였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랑 통합을 했으면 그걸 깨지 말고 그냥 눈덩이를 점점 크게 키워나갔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국혁신당이 만약 지역정당화 하려고 했으면 저렇게 각광을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비례정당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 심판한다. 딱 두 가지 명확한 선명성 있는 주장을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비례정당으로 가고 좀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두 세력을 싫어하는 분들의 마음을 좀 살 수 있었으면 이렇게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번에야말로 이준석 그 대표가 참 정치적인 어떤 경험을 혹독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요 경험이 앞으로 이 지금까지 10년의 경험보다도 더 큰 경험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준석 브랜드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살아있다고 보고 혹독한 시련의
그 과정을 거쳤다 이래 봅니다. 아니 혹독한 시련을 거치지 않고 배지를 달고 훨훨 날아서 정치를 할 수 있었잖아요. 반도체 벨트 교육특구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근데 우리가 이준석한테 원했던 게 반도체 특구 클러스터 그 지역 화성의 교육특구 이거를 우리가 이준석한테 원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양극단에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 나쁜 정치를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좀 수준 높게 만들어준다. 그걸로 우리가 기대하고 여러 가지로 희망을 했었는데 이렇게 한 지역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까 개혁신당의 비례정당 투표, 정당 투표에서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잘못하면 이거 천하람도 안 되게 생겼어요. 대략 4% 정도는 나와야 천하람까지 되거든요. 두석이 되죠. 네, 큰일 났습니다. 그 저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책 그리고 정치적인 선택에 부족함이 좀 있지 않았느냐. 그래도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화성에서 대역전극을 좀 이뤄내고 개혁신당도 비례의석을 좀 상당 부분 더 많이 지금보다 예상보다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변수 하나로 투표율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네. 투표율이 지금 뭐 55% 넘으면 보수정당이 유리하고 60% 넘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하고 지난번이 66.2%였고 네. 이번에 그 선관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76.5. 네. 저는 69% 예상합니다. 아, 69%. 네. 그 제가 막 이렇게 쭉 해보니까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라는 층에서 한 10에서 7% 정도를 빼면은 이렇게 최종 투표율이 나오더라고요. 역대 거를 다 이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근데 70% 넘기는 총선에서 쉬워 보이지 않고요. 그렇다고 좀 낮게 잡을 수도 없는 게 재외국민 투표가 역대급으로 높았잖아요. 예. 그리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70%는 넘지 않더라도 60% 후반, 69%를 최종적인 투표율로 전 예상해 봅니다. 그럼 저는 68% 하겠습니다. 투표 의향에 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 50대가 네. 이 지난번보다 10% 이상 높게 이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나타냈거든요. 근데 지금 50대가 우리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데는 40대보다도 높은 데도 있고 이래요. 맞습니다. 다만 투표장에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요것만 남아있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볼 때는 분노 투표가 예상된다. 이번 총선은 또 우리 한국 정치를 더 한 걸음 나가게 하느냐 안 가려면 정말 혼돈의 상태로 가느냐는 건데 그 주권자들이 늘 그랬듯이 또 현명한 선택으로서 우리 정치권을 정말 정신 차리게끔 강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